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 오는 25일이죠. 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잠시 뒤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직접 밝힐 방침입니다. 한편 이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선거 방식과 공천 제도를 둘러싸고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변인과 함께 이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유이동 원내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여당 원내대변인 유이동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국민 담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이제 취임한 뒤에 어떤 내용이 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어떤 내용이 또 꼭 이 내용만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임기의 반을 달려온 만큼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 부분, 또 금융, 교육, 노동과 관련된 4대 개혁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 분야의 방점이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히는 담화인 만큼 4대 개혁의 절박성에 대한 국민의 그 참여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 경제 주체들의 협조를 구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경제 재도약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뭔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꼭 성공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야당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주체들, 그 국민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는 대통령의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유이동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담길 텐데 우선 그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실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속도전이라는 말씀까지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노동자의 일방적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방향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충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롯데 사태에서 보듯이 이 재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과 이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 개편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좀 다루어져서 정말 대한민국이 통합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계획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그 경제난과 이런 청년 실업이 어떤 노동자의 책임인 것처럼 전가하는 그런 시기여서는 노동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해서 힘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지난번 국무회의 끝나고 인사가 있었죠.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교체가 됐는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어떤 문책성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선 어떻게 보세요? 인사 시점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입장 표명은 없었거든요. 예, 저희는 우선 그 메르스 사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총체적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나 제도나 이런 걸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그 필요한 그 재정적인 부분은 부족하지만 지금 집행이 돼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개혁 측면을 지금부터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국민께 위로도 드리고 그렇게 가자라고 호소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그것이 좀 아쉽고요.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 보건복지 문제는 보건과 복지 두 축이 함께 있어서 늘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그 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장관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쉬움이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고용복지 수석도 역시 그 연금 전문가시거든요. 다만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대변인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노동 분야의
그런 전문성이 좀 결여된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이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어느 점에 강조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당도 이제 같이 좀 보조를 맞춰야 될 텐데요. 혹시 그런 어떤 대목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4대 개혁 과제에 관해서는 지금 당내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노동 분야에 관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발빠르게 정부와 목소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곧 있을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한 내용 이 정도로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수용을 전제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단 거부를 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현재까지 여야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네.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했으니까 야당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 전격 제안을 했죠. 저희 당에서도 사실은 좀 논란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당 대표가 이런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권한이 있고 또 당내 의사를 이제 수렴해 가면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서 이번 기회가 단순히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적인 부분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국민들께서 정치 좀 제발 변해라 이런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천 제도뿐만이 아니라 선거제도 전반을 통해서 우리 정치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되는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이 큰 틀에서 좀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그 문재인 대표의 작은 부분이긴 한 가지이긴 네. 하지만 가서 부정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한번 틀 위에 올려놓고 두 분이 좀 큰 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 문화 전체를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통큰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빅딜에 드립니다. 대한 생각은 야당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이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왜 그러냐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조금 지금 네. 상황에서는 좀 합의되지 않은 제대로 의견 수렴이 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표가 그러한 빅딜 제안을 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의견을 이제 그렇게 모아 갈 텐데요. 충분히 수렴이 될 거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저희가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고요. 이것은 저희 당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리 당략이나 어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이 문제는 좀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오픈 프라이머리가 또 역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한 20선, 15선 뭐 이런 의원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은 어느 곳이냐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치인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논의하는 뭐 그런 틀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일괄 좀 타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좀 사실상 좀 거부했다, 좀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또 이제 가닥을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과 당내 의견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네. 김무성 대표의 입장과 뭐 당의 입장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과 관련된 제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 다른 두 사안을 거래하듯이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상당히 다분히 정파적인 정략적인 접근이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표께서는 민주당 그 새정년 전당대회 때 말씀하신 내용이 공약으로 내세우신 내용이 오픈 프라이머리야말로 정말 투명한 제도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불과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제도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가 네. 당신의 공약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주고받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과연 정확하게 문재인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뭔지 이 문제를 단순히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치 개혁적인 그러면 차원에서 따로 떼어서 좀 순서를 정해서 논의하자는 건가요? 네. 아니면 논의 자체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를 거부하시는 건가요? 지금 논의 자체를? 이 논의의 우선순위는 당내 민주화를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선인 것이고요. 예.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는 저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하게 지금 현행 300명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지역 감정을 완화한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계파별 줄 세우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본질적인 문제 해소보다는 다른 악영향이 더 커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박수현 원내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인들의 진입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과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대표적인 그 예인데 제가 지난 7월 30일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주 무명의 신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당협위원장과 경선을 해서 그분을 이기고 제가 네. 국회에 진출을 했고 당시에 7월 30일 선거를 치렀던 제 동료 의원들의 대부분들이 정치 신인이었고 그분들도 저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한국의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그렇게 미리 예단을 해서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을 우리 합니다. 유희동 대변인께서 좀 좋은 예를 잘 들어주셨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고요. 저희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까 제가 지적한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의 진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 외에도 이 문제가 보면은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나 광역 선거에는 예를 들어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같은 작은 단위 선거는 조직 동원으로 표심을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되 그러한 단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희동 대변인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그렇게 변했다, 우리 당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선거 제도를 포함한 모든 정치제도의 논의를 지금부터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것이지 또 그것을 있는 지금 상태대로 빅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라 그런 것도 올려놓고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그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절벽처럼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빅딜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함께 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이 상태에서 완전히 주고받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무성 대표의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발언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이든 어떤 형식이든 만나서 얘기할 그런 게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닥이 잡혔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여야 모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제도와 공천 방식을 놓고 입장 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리 당략 결국은 자기 의석수가 불리하느냐 유리하느냐에 따라 이제 셈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 수용을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당론해? 이 새누리당은 이제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뭐 저희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날짜와 동일한 시간에 여야가 동시에 후보자를 선출해내는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는 동의하고요. 그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이 의원 정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따로 별도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다만 선거제도 전체를 논의하다 보면 거기 합의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선거제도에 따라서 의원 정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뒤에 따질 문제이지.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번 기회에 국민께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좀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가 개파 줄 세우기나 이런 차원에 말씀하셨는데 이 권역을 전체로 한 6개 정도 나누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안한 2대1 그 원칙을 지키려면 그 지역과 농촌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지방의 문제는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 대표성을 좀 강화해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기본으로 지역구는 하되 이 권역별 비례대표는 그렇게 지방의 또 농촌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좀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지역의 어떤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네. 사실 중앙선관위도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정치권에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제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이득보다는 영남에서 잃게 되는 손실이 더 많아서 좀 이걸 좀 기피한다 이런 그 분석을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좀 사실과 좀 거리가 먼 이야기고요. 그러한 보고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저번 선거를 바탕으로 낸 결과고 선거라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질 건데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의원 정수를 꼭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여야 모두 이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어떤 선거제도라든지 공천 방식의 개혁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논의 과정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또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혼탁해지고 있는 이 형제 간의 싸움이죠. 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재벌 지배 구조 개혁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방법론의 갈래에 들어가 보면 현격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박수현 대변인께 이번에 여쭤보죠. 어떻게 보세요? 롯데 사태.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차라리 좀 부끄럽긴 하지만 롯데 사태가 터진 것이 오히려 잘 됐다는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수가 0.05%밖에 지분이 없는데도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이 지배구조의 문제. 그리고 친족까지 다 합쳐도 2.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재벌 개혁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노동시장 선진화라고 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함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기회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배구조의 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늘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순환출자의 문제를 통해서 문호발식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전체를 그런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그다음에 순환출자의 문제, 가족 경영과 황제 경영의 어떤 폐해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 소액 주주들이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대체로는 서너 가지 문제들이 이 재벌 개혁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는 엊그제 그 원내 대표 주재로 원내 토론을 가질 정도로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여당에서 그 노동시장의 문제를, 구조 개편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이번에 재벌 개혁의 문제를 함께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경영권 부정에 휩싸인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새누리당도 당정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떤 대목이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될 예정인가요? 오늘 오후 2시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그 당국의 그 인사들과 함께 이제 당정 협의를 갖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순환 출자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 또 특히 순환 출자와 관련돼서 문제점들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공히 인식하고 계시는 문제고 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공유를 해서 지난 2013년도에 순환 출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내려진 결정은 기존에 있었던 순환 출자는 사회적인 비용이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은 힘이 드니 신규로 순환 출자하는 부분은 일단 막고 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자라는 게 그때 당시에 법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롯데 사태의 예를 보듯이 지금 자율적으로 하기를 기대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 사태를 좀 재벌 개혁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여당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롯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여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순환 출자를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분야에 관한 그 정부의 입장, 그때 당시의 취지는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기업들한테 맡겨준 기회를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롯데처럼 그렇지 못한 부분도 그룹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자율적으로 자구 노력이 없었던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해서 모든 국민들은 이번 기회야말로 이 전 근대적인 후진적인 이 재벌 지배 구조를 개선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미봉책이라든지 그냥 어떤 여론을 일단 잠재우는 식으로만 이 땜질 처방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개편 또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으시고 잘 좀 그게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2시에 이 기술 간담회,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 이 기술 간담회, 기술자 전문가 간담회가 있는데 지금 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가지 기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그런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간담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는 이 오전에 원내대책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중심으로 신경민 간사 원내대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나 자료 제출이 협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깜깜이 간담회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그냥 와서 뭐 현장 검증이나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그냥 구경만 하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거나 뭐 이런 것에는 일적인 협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하되 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두워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 기술 간담회 좀 무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입장은 그렇게 되면은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애시당초 그 양당이 합의한 내용 그 기본 정신에 맞게 끝까지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이동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함께 이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